국민연금은 이런 자본시장의 어떤 큰 활성화 또 획기적인 변화에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보다는 중간 정도의 리스크와 중간 정도의 수익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코스닥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적게 투자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의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코스피 상승률이 약 75%, 코스닥이 36%거든요. 코스닥 상승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마침 또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서 좋은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그걸 보고서 다시 판단할 것입니다. 와, 이 사람 진짜 한번 좀 만나보고 싶었다. 진짜 시장에서 제일 핫한 인물 모시는 더피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정말 우리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옆에서 얘기만 듣고 있어도 LG가 피지컬 AI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리고 거의 국민적으로 자본시장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자본시장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가 누굴까? 그러면 이분이 원탑입니다. 국민연금을 운용하시는 1,400조 원이나 돼요? 큰 손. 큰 손 정도가 아니고 네. 엄청 큰 손. 그러면서도 수익률이 작년에 뭐 18%가 났다 그러니까 네. 같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계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3프로TV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때도 국민연금 이사장님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예, 이번이 두 번째 출연입니다. 뭐 텀이 한 8년, 7년쯤 되셨나요? 예, 그 정도 같습니다. 네. 2018년에 아마 했을 거고요. 그러시니까요. 그때하고 지금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사님 느끼시기에 이제 뭐 한 5, 6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이 다시 와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그때는 하여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때고요. 네. 국민연금 관련된 기사는 굉장히 클릭이 잘 되는 기사인데 댓글은 90% 이상 욕이었습니다. 우리 정프로가 아주 네거티브합니다. 예. 자기 가급적 안 내고 싶다는 주장을 예. 공개적으로 여러 번 저한테 제가 그래서 그때 꼭 내시라. 그래, 나중에 기억나시죠? 후회한다. 네. 그리고 국가를 믿고 맡기시라. 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제 기금 규모도 엄청 커졌고 예. 또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에서 더 훨씬 더 책임의 무게가 더 커졌다. 그걸 느낍니다.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정프로님 포트폴리오보다는 정프로님이 여러 그 얘기를 국민연금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되나?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 제일 시장에서 관심 많이 가질 만한 이슈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코스피 5,000p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비중으로 조절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데 비중이 다 차가지고 돈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이제 한국 투자를 못한다 예.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논의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지금은 어떤 분위기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예.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은 사실 극비입니다. 네. 대외비고요. 그러나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심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1,500조에 달하는 기금을 예. 이제 소위 자산 배분합니다. 주식, 채권, 대체, 또 국내, 또 해외. 과거에 제가 2017년 국민연금 이사장 갔을 때의 국내 해외 비중은 7대3이었습니다. 7대3. 지금은 국내가 40, 해외가 60%. 역전됐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역전.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생기는 이슈가 이제 환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유지해야지 적정할 건가 이런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국민연금은 5년 단위로 중기 자산 배분을 세웁니다. 그때 몇 프로 정하면 그 한도에 달하면 팔아야 됩니다.
그 기계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이렇게 코스피 장이 좋을 때 네. 한참 이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한도에 걸려서 팔아야 된다고 하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유연하게 조정해주는 이제 전술적, 전략적 일종의 재량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해도 한도가 넘는 경우는 그런 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난 1월 말에 기금 운용위원 열어서 조정해 준 건 그 한도를 넘더라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그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뭐 성장세가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유예가 없었으면 지금 그 후로도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팔았어야 되죠. 예. 몇 조 그걸 이상을 뭐 팔았어야 되죠. 팔았었다라고 표현하시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면 언론이나 이 투자자들은 매물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매도해야 네. 돼요. 이번에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정부에 의한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 벌고 있어요. 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막혀서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더 이상 이익을 실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 그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건데 그것이 증시 부양용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고 하는 자꾸 왜 정치적 논리를 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전 세계 연기금 수익률 탑을 찍었잖아요. 그 비결은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도 시장을 믿고서 투자를 해주는 덕분에 같이 부양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률 많이 내셨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고점이니까 팔래.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믿는 시장의 신뢰하고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건프로는 네. 솔직히 뭐 금융시장을 취재는 했지만은 네. 나처럼 그 국민연금에서 주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 안 해봤잖아. 그렇죠. 국민연금 있잖아. 만약에 10조를 팔아요. 그럼 이게 10조가 아니야. 여기를 보고 똑같이 하는 데들이 연기금이 있고 또 예. 이게 해외 금융기관에도 바로 전달해서 꼭 MPS가 판다고? 수급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수급이거든. 근데 수급이 단기적이라는 게 우리는 하루 이틀 얘기하면 사실 연금의 단기는 1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이게. 그래도 뭐 그렇게 이사장님이 좀 유연하게 본다고 하셔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수급보다는 시장을 좀 더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건 참 그렇죠. 다행이 아닌가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들은 뭐 지금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은데 환율 문제도 결국은 이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예. 너무 첫 질문부터 너무 예민하게 좀 들어가고 있나요? 사실은 근데 다들 궁금해하니까. 예. 제가 자다가도 깨서 환 걱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은 투자자이지 환율 당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워낙 커지고 네. 또 해외 투자 비중이 좀 높으니까. 늘어나면서 환 이슈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율이 1,400원일 때와 1,500원 차이는 저희가 뉴욕에 있는 어느 부동산 물건을 1,400억이 뭐 살 수 있는 거를 1,500억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100억을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투자자 입장에서 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환에 대한 대응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수익률을 아무튼 지키는 그런 거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환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 대응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8년 무렵에 국민연금은 환 해체를 오픈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로 요동칠 때 그때부터 이제 한은하고 전략적 환 해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 한은과 이렇게 협력해서 환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문에 원화 약세를 초래한다고 하는 그런 그 반응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고민들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게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데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뭐 기여를 혹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규모가 됐고, 근데 그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은 수익률이 일체 네.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수익률, 또 특히 이제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률 관점에서 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국민연금의 환 그렇죠. 대응 전략의 기본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때에 하시면 따라서는 됩니다. 예. 풀 해지, 아니, 뭐 부분이든 풀이든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그때 당시에 원화와 달러의 그 환율 상황이 가장 먼저 고려되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오히려 환을 상시적으로 한해지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좀 있고, 네. 예. 오픈이 원칙이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지하는 거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맞서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뭐 하는 등과 함께 현재 사자 뉴 프레임워크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전문가 토론들을 거쳐서 어떤 앞으로의 기금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해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에 따른 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미국도 요즘 뭐 중앙은행 페드의 독립성에 대해서 그 한참 논쟁거리잖아요. 논쟁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지명자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미국 자본주의에서 별로 경험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요즘처럼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해서 또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적도 없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직을 두 번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민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정부와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아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국민연금법 상에 기금 운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지속 가능성, 독립성. 독립성이 들어가 있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성인데요. 네. 이게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된 것은 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국정농단과 삼성 합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원래 국민연금의 내부 판단은 합병 비율 때문에 이거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를 권력이 압력을 행사해서 찬성으로 뒤집은 거거든요. 뒤집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일종의 범죄인 거고 국민의 노후 자금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사태로 인해서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 네. 기금본부장이 다 구속됐습니다. 아유, 구속됐죠. 그 제가 10개월 동안 공백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돼 간 때가 바로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직후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저의 일성은 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었습니다. 이 돈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재벌회장의 것도 아니고 소중한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누구도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은 잘 지켜져 왔고요. 그 결과가 저는 어느 날 국민연금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저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네.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에는 국민들이 걱정할 그런 일은 없을 몇 것이다라고. 년 임기십니까? 3년입니다. 이사장, 근데 지금 이게 시즌이 또 시즌이거든요. 네. 이게 한 달 좀 지나면 주총 시즌. 시즌이 오는데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개입을 했을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입을 해서 문제가 좀 됐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연금이 워낙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금이 개입할 때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몸을 사려서 개입을 최대한 안 하려 그러는 인식들도 좀 저희는 보이거든요. 네. 시장에서 느꼈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상법 개정안부터 해가지고 그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거는 그 전에 원칙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주주의 수익률 가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스튜어디십 코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이게 분명히 3월 말 주총을 앞두고서 이런저런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총 시즌에 그 국민연금의 그 거버넌스에 대한 포지션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하고 ESG 원리를 적용하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저였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그렇죠. 연금 사회주의다. 네. 국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거나 뺏어가려고 한다는 반발이 컸습니다. 그때 반발이 많았을 때 대표적인 이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네. 예. 주주권 행사였거든요. 저희도 당시에 대한항공 한진칼의 주요 지주였습니다. 땅콩 해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네. 좀 있으니까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물컵 날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기억나네요. 또 이게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뭔 막말 사건이 있으면 또 떨어졌습니다. 땅콩 회항 때 저희가 비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네. 경영진에게. 근데 지금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거의 노 프로블럼, 뭐 금방 회복될 거야. 근데 이번에 물컵이 날았을 때는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공개 서신을 보내도록 하고 제가 SNS에 그 사본을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강도를 좀 높인 거죠. 예. 근데 반응은 똑같습니다. 노 프로블럼. 이런 반복된 것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 주주로서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예. 과거의 국민연금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합병 사태 이후에 이 내 노후 자금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수탁자 책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후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의결권이다. 그래서 의결권은 결국은 행사했습니다. 그 후에 한진칼 주식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엄청난 오히려 이익을 낸 거거든요. 시장은 연금 사회주의라는 주장보다는 이게 주주로서의 정당한 개입이다라고 인정해 준 거죠. 이제 그 후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스튜어디십 코드는 상당히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 도입자로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사에서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스튜어디십 코드 시즌2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예. 좀 더 강화된 지침들을 좀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기밀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통상은 뭔가 중요한 그 변화나 강화된 뭐가 있을 때 시즌2라는 용어를 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시즌2라는 용어를 잘 안 쓰십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라진 국민연금의 모습을 네. 그래서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고요. 5,500포인트 예. 네, 네.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메이저 하우스일수록 더 높은 타켓 인덱스에 대한 전망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 하우스는 물론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컨센서스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7,500포인트를 지금 컨센서스, 마켓 컨센서스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내로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실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그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을 예. 정말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시장으로 구조 개혁을 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예. 시장을 분리 독립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법안으로 나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아까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수익성이라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의 어떤 큰 활성화 또 획기적인 변화에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적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희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보다는 중간 정도의 리스크와 중간 정도의 수익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의 모든 세계 연기금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그동안 코스닥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적게 투자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 이유가 지난 10년간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을 봤을 때 코스피가 약 한 17%, 코스닥이 23%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의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작년에 코스피 상승률이 약 75%, 예. 코스닥이 약 36%거든요. 절반. 네. 예. 근데 코스닥 상승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마침 또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서 좋은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국민연금은 그걸 보고서 다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워낙 이제 국민연금의 위상이라는 게 뭐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뉴욕에 출장을 가면은 그 두 군데가 가장 그 회자가 많이 돼요. MPS, KIC, 아. 외국인 투자자 뭐 예. 이런 증권회사 이런 데. 근데 이제 워낙 그런 상징성이 있고 큰 기관이다 보니까 이 코스피만을 벤치마크를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에서 이제 시총 차이가 한 9대1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 정도만이라도 코스닥 시장의 벤치마크를 도입해 주시면 아마 실질적으로 현금을 동원하는 효과가 그것만으로도 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웃소싱 많이 되시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연기금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외부 자문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자연스럽게 예. 코스닥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뭐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뭐 그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바라는데요. 뭔가 좀 시장이 매력적이면 당연히 투자자는 들어갑니다. 그 매력적인 시장은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일단은 정부와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될 것이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코스닥에 들어가서 활성화되면 개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런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면 뭐 국내 연기금뿐만 아니라 해외 연기금도 시장을 유입될 수 있을 것이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참 말씀 중에 해외 연기금하고 같이 해외 투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내 투자도 예. 할 때 네.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까? 연기금들끼리 경쟁하는 관계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협력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동 시장에 들어갈 때 이제 북미 연기금들이 국민연금을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예. 또 우리가 북미 시장에 들어갈 때 뭐 싱가포르 연기금이나 또 한국 국민연금이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험의 분산 효과도 있고 이렇게 투자 규모를 좀 키워서 바게닝 파워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국민연금이 글로벌 탑5 중에서 압도적 1위거든요. 그렇죠. 해외 글로벌 투자 수익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예. 국내 수익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뭐 여러 외국의 이런 뭐 연기금 CEO들이나 또는 상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CEO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얘기 나누면 다 그 얘기합니다. 작년 한국이 제일 좋았다고. 그럼 저는 얘기하죠. 좋은데 왜 가만히 보고 있느냐. 당신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너무 MSCI 인덱스만 하지 말고 한국이 좋은데 당신들이 안 들어오면 당신들만 손해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좀 머지않아서 저희가 해외 출장 갈 텐데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이에요. 한국의 연기금들이나 사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도 한편에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본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해외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거든요. 헤지펀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최소한 1년 이상 이 자금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환율 인하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좀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대부분 롱숏을 많이 하잖아요. 사고 삼가 동시에 또 다른 걸 숏치고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 많이 일어나는데 MSCI 선진국 지수를 우리가 정말 가려고 하는 이유도 연기금을 비롯한 장기 투자 자금들이 아주 한국을 장기 투자해 준다면 환에 대한 변동성을 그걸로 상당히 많이 한국 사람 보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한국 주시장이 해외 선진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사님,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였던 이유가 우리 비중,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서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좀 들어와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하면서 좀 기분은 좋은데 네. 우리만 넘어간 거 아닌가? 해외에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제 기금들 큰 돈 움직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주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거기가 주주가 되면은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스스로 IRA를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러면은 이 사장님도 우리 한국 주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그 국가 IR에 대한 책무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예. 그 제가 2019년에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해서 연기금 CEO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했죠. 도대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CEO들이 답변하기를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 좋다. 기업의 실적도 좋다. 그런데 정경유착이 문제다. 정경유착이요? 정경유착. 그러니까 삼성 합병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난 믿어라. 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게 연기금 CEO들의 답이었거든요. 더구나 이제 최근은 우리가 네. 이제 AI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한국의 뭐 삼성전자나 그렇죠. 하이닉스가 아주 좋습니다. 이걸 다 압니다. 최근에 만난 CEO들은 한국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전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그거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이런 주주 가치 제고와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좀 더 선진화하기 위한 네. 여러 가지 상법 개정들, 제도 개선 노력들이 실제로 외국 연기금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게 좋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이 제일 심합니다. 네.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이는 미국이 오히려 자본에 대한 국적 의식이 더 강하더라고요. 저희도 한국의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한국의 국민연금으로서 우리가 해외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 시장에 더 많은 외부 자금과 또는 연기금들 또 개인들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올라가면 저희도 수익이 올라가는 거고 국민들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그런 좀 저희도 일종의 국가 IR 활동들을 많이 좀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 사실 이 본인들의 노후 자금이니까 항상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나는 이거 고갈돼서 난 수혜 못 받는데 난 돈만 낸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네. 20, 3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좋아지면 그런 걱정도 상당히 뒤로 유예할 수 있겠군요. 민영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말까지, 예. 이게 현재 2026년이니까요. 예. 향후 74년 남았습니다. 23죠. 예.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예. 제가 선언했습니다. 아,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만드시겠다고요?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예. 현재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예. 조금 더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수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정 안정성을 더 좀 늘리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번 모수 개혁으로 인해서 기금 소진 시기가 더 늦춰졌습니다. 현재 평균 4.5%의 수익률인데 이거를 1% 올려서 5.5%가 되면 2071년까지 늦춰집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하면 이번 세기 말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네, 예. 조금만 더 하면. 예. 근데 국민들은 이미 보험료 4%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열심히 또 수익을 올려서 국민들의 노력에 네. 보답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국가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걸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크게 보면 한 1,0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현재 319만 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아직 67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혜택을 누리려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현재 군복무나 출산 크레디트 지원을 65세 된 시점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발생 시점, 군복무, 출산 시점에 네.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기금으로 유입이 되고 이 기금을 운용한다면 현재와 같은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국비를 또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운용에 대한 수익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또 청년들의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결국은 이 돈이 잠기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유입되고 그러면 국민연금은 이걸 잘 운용해서 계속 불려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3박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 그 다음에 국가와 지원 이 세 가지가 결합된다면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걱정 없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네. 저희 확고한 생각입니다. 뭐 최근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 일각에서는 야 이대로만 나가면 보험료 같은 거 안 올려도 5년 지금 아닙니다. 최근 한 5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5년 수익률이 우리가 한 한 10% 10% 정도? 평균 10% 와, 정도 10%. 됩니다. 예. 좀 반성 좀 하세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야, 그렇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서 최근 상황이 좋았다고 그래서 향후 네. 10년, 20년도 좋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시장은 저희의 노력과 관계없이 네.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또 국민연금의 중요한 과제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뭐 어차피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요즘 뭐 AI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좋은 인력을 국민연금의 운용력으로 투입한다던가 아니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기금 운용 수익은 첫 번째는 자산 배분에 달려 있습니다. 예. 채권에 많이 투자하면 낮을 것이고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면 높을 수 있겠고요. 그 중간 정도인 대체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갈수록 좀 늘려나가고 또 국내보다는 해외, 또 해외에서도
미국 같은 특정 국가보다는 여러 다양한 지역으로 자산 배분을 네. 다양화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 저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를 운용하려면 네. 결국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력이 약 435명입니다. 예. 미들백 인력 포함해 한 500명 수준입니다. 예. 결국 1인당 3조 원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캐나다 CPPIB가 한 1,400명 인원이 1인당 한 3천억 정도 운영합니다. 그러면 우리 10배 차이. 10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인력 이 정도 성과 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 가져도 되고 저희 너무 이렇게 비판을 하지 마시고 칭찬과 격려도 사실 요즘 응원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자부심이 아니라 성과급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 예. 민간 그 금융기관처럼 성과급을 막 줄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캡이 씌워져 있는 거죠. 그 사실 제가 이번에 다시 이사장으로 와서 정부 기관 관계자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우리한테 인력 채용에 자율권을 달라. 지금도 네. 인력을 늘리려면 보건복지부 승인받고 재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근데 펀드 매니저 한 명 뽑는데도요. 그게 몇 달 걸립니다. 그럼 채용 절차에 들어가면 공고 내고 심사하고 평가까지 3편까지 하려면 평판 조사하려면 또 6개월 걸리고 1년을 대기해야 되는 거고요. 차라리 우리한테 그 채용 권한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몇 년 뽑을 거 예측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급여인데요. 네. 저희가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조금 이렇게 유치하고 싶어도 민간에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딱 그렇죠. 총액 임금제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 여기 운영력을 많이 주면 일반직들의 급여가 삭감이 돼야 됩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면 저희가 그냥 막 실적도 낮은데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MBO 개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철저히 감사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이제 상급기관한테 얘기하면 맞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승인은 안 해줍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정말 꼭 두 번째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에 충분한 자율성을 주면 책임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로 우리가 보답하겠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를 보시는 분들도 국민연금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부여해주면 2배 이상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좀 말씀드립니다. 3조짜리 펀드 운영하는 매니저면 작년 같은 성과 났으면은 정말 은퇴해도 될 정도의 성과급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여의도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역도 멀어가지고 아무래도 네. 좀 여러 전문 가지 인력들 그렇습니다. 수급하기가 쉽지 않을 여러 가지 텐데 핸디캡입니다. 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좀 연금 수익률이 안 좋은, 기금 수익률이 안 좋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결, 수익률의 비결과 퇴직연금은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자산 배분은 해야 된다. 근데 퇴직연금은 정말 그 옛날 생각이죠. 국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니까 예금에 넣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1년에 뭐 1%, 뭐 거기다가 수수료 0.5% 띄고. 예, 물가 상승률도 미치지 못하는. 거의 이게 지금 현실인데, 물론. 그런 걸 돈이 녹아내린다 그러죠. 예. 자산이 녹아내린다. 물론 이게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큰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집합적으로 운영을 해본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바라보실 때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얘기했더니 당신 일이나 잘할 것이지 왜 퇴직연금에 관여하려고 하냐, 관심 갖냐 이런 좀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부처가 달라요 또. 예. 부처가. 그렇죠. 제가 퇴직연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국민연금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액 연금자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중하위거든요. 네.
열심히 한 20년, 30년 정도 연금을 납입한다고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수령액이 약 평균 100에서 150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 패널 조사를 통해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 물어보면 최소 150에서 250입니다. 최소죠. 예, 최소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보충할 거냐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20%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50을 올려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을 가지고 완벽한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뭐냐? 이게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퇴직금입니다. 일시불이에요. 그냥 목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목돈 받은 분들이 어떻게 쓰느냐? 이걸 보통 뭐 집 마련이라든가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쓰는데 또는 이제 노후가 불안하니까 카페라든가 빵집 하죠. 음식점 하죠. 근데 거의 80% 이상이 망합니다. 예. 그래서 노후 빈곤 상태로 떨어지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되면 국민연금 가등 금액 플러스 퇴직연금 받게 되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안락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게 제 확실한 생각입니다. 네. 그게 소위 이제 노후 다층 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퇴직연금을 사적 영역에 두어서 개인과 민간과의 계약에 의해서 하면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이거를 기금형. 기금화해서 잘 운용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의무화, 기금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열심히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고용부의 노사정 그 TF에 의해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금화하고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네. 의미 있는 역사적 합의거든요. 네, 제가 주목하는 건 이 기금화입니다. 이번 합의에 의해서 기금의 운용 주체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금융기관 개방형, 그러니까 현행처럼 은행, 증권, 보험사가 개인과 계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이게 또 하나는 연합형입니다. 예. 산별연합, 또 어떤 뭐 기업 연합체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운영하는 겁니다. 공제회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새롭게 도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개방형이라고, 요거는 근로복지공단 현재 100인 미만, 뭐 30인 미만 하는 푸른 씨앗입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국민연금이 그나마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건 3번째 또는 2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 금융기관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밥그릇이니까요. 그렇죠. 국민연금 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한다. 뺏긴다. 이런 생각.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맡겨서 운영하는지 아느냐 물어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력들도 퇴직연금은 민간 6개 기관에 맡겨서 운영합니다. 수익률 아시다시피 2에서 3%입니다. 기금 운용 조직을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이거를 외부 민간에 맡기는 거예요. 옆 부서에 맡기면 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더라도 기존에 민간이 해왔던 영역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런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들에 있어서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 모델을 만들고 싶다. 대단히 제한적이고 시범적인 사업을 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한다면 현재 3분의 1 수수료의 3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사실 호소했고요. 이번에 이제 노사정 그 TF 합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참여를 좀 막는 쪽으로 좀 갔습니다만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일단 길은 좀 열어준 걸로 보이고요. 길이 열렸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의 개정 등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첨예한 논란이 되니까 제가 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퇴직연금 왜 국민연금 그 직원들도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으냐 이거 저는 그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해서 그런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금융회사의 전문성이 떨어져서라기보다 운영을 안 한 거죠.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연기금 규모도 너무 커서 이게 너무 크니까 오히려 좀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거기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느냐는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거는 거의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의 DB형에 그렇죠. 머물러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이제 DCN 전환하고 디퍼스 옵션 도입했지만 약간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화가 중요한 거다. 근데 기금화 하더라도 또 개인과 민간과의 계약에 의한 거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운용사가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개인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DB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이거를 집합적 기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들도 다 틀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위험이 분산이 안 되거든요. 집합 기금으로 만들면 어느 한쪽에서는 손실을 보다도 어느 한쪽이 이득이 보기 때문에 총량은 계속 성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퇴직연금도 장기적으로는 거대 단일 기금으로 가서 운용을 하게 되면 DB형에 굳이 머물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원금을 까먹을까봐 불안해서 원리금 보장형에 간 건데 이렇게 집합적 기금에 의해서 위험을 분산시켜주고 충분한 보장해 준다고 하면 다 이 기금형으로 다 가겠죠. 저는 그 효과를 누린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게 아니라 제도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제도를 개선했으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큰 자금의 운용이라는 게 저도 뭐 이런 분야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규모가 커서 자산 배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 되면요. 그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면에서의 그 경험으로 나오는 노하우라는 게 축적이 돼서 그래서 사실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또 펠퍼스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AUM을 늘려가는 그런 운용자산을 늘려가고 국민들에게 대체로 다 호응을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2000년부터 기금 운용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26년, 27년 차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 일반직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없었고 한 명도 일반 그 공단 직원이 100% 국내 채권 투자만 했었거든요. 채권만 했는데 제가 그 20년에 출입을 했었습니다. 저 강남에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 보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생소한 용어의 새로운 투자 기법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오랜 동안에 시행착오 겪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국민연금의 경험과 노하우, 그다음에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의 경험이 그대로 전 시장에 녹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1,500조 기금을 운영하지만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한 반절. 그렇죠. 나머지는 다 민간 위탁 주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군가 이거를 조성해서 기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간 회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대하는 국민연금 참여 반대하는 분들한테 지금 회사부터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기 얼마나 힘드냐. 하나 계약하냐. 아까 사례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국가가 이걸 걷어줘서 이거를 나눠서 기금 운영한다고 하면 영업비용 전략하고 오히려 기금 운영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다 윈윈하는 건데 괜히 좁은 시각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큰 이익으로 돌려지는 것도 놓치고
우리 기금 그 자본 시장을 조금 더 선진화하고 다이나믹화하는 것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큰 틀에서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좀 이사님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격세지감이 있네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하면 약간 뭔가 선진적이지 않고 실제로 옛날에 보면 가서 보면 막 열악해서 엄청 열악했거든. 그러니까 저 여의도에 뭐 금융에서 잘 나가는 트레이닝룸에 있다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부 가면 이런 데서 그 운영이 되겠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역사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수익률이 워낙 좋으시니까 노하우가 있고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큰 변화. 네. 그 정도 자신감. 사실은 제가 이제 2017년에 CEO 취임해서 해외 연기금 CEO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왜 찾아왔냐 그래서 한 수 배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선진적인 기법을 배우러 왔다 했더니 그 연기금 CEO들이 이거동성 얘기하는 게 아니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급성장해서 다 하면서 우리한테 뭘 배울 게 있냐? 사실 처음에 그때는 그 립 서비스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하고 있는 기법들을 우리도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자부심도 좀 가져도 되고 또 이게 조금 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 국민연금의 과제가 또 새롭게 또 이사장으로 온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장님이 지금 수익률이 너무 좋으시니까 뭔 얘기를 해도 다 먹히는 거 같아요. 전문성이 좋다 그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사장님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국민연금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 해야 된다. 그것도 또 말씀하셨죠.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워낙 지금 잘하시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 공공주택이 되게 어려운 주제란 말이에요. 공공주택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가지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져 있는 나라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국민연금이 적절한 가격을 내고서 받아보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잘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노후 재산을 주택 정책에 쓰는 효과가 나는 것 때문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이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와 지금까지 용 빼는 재주가 없었던 공공주택을 연금을 할 수 있다고? 라는 부분들이 좀 실감이 잘 안 갑니다. 정부는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이 주제는 진짜 핫한 주제고요. 제가 취임사에 국민연금이 어떤 주택 투자의 재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서 아무튼 핫하게 이렇게 많은 관심도 끌고 그게 네 돈이야? 라고 하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택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많이 하시죠. 어디다 할까요? 특히 외국에도 하고 외국 대체 투자. 한국에서도 합니다. LH 채권,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에서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죠. 직접. 제가 2019년에 뉴욕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럭셔리 아파트먼트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에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만 투자하다가 1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 1호입니다. 이 투자가 너무 잘 돼서 투자 1년 만에 거의 원금을 회수할 수준 정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뉴욕 사무소 저를 자랑하려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 주거 문제 심각한데 미국에서 투자하고 나보고 자랑하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호주의 대학 기숙사, 영국의 단독 임대주택에도 투자합니다. 근데 거꾸로 해외 연기금들은 국내의 강남 주거용 부동산, 대학의 기숙사, 원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해외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하면서 국내에는 투자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던지는 의문은 이거예요. 왜 국민연금은 한국의 주택 투자에 나서면 안 되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의 투자해야 되느냐죠. 옛날처럼 공공투자,
채권 투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일정한 안정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체 투자 방식입니다.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적 현실에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한테는 공공주택은 후진 거, 임대주택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은 특히 최근에 프랑스 파리의 소셜 하우징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변호사, 의사들도 들어갑니다. 임대료도 꽤 됩니다. 수익사업 차원에서 투자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 APG입니다.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전체 주택의 40%가 소셜 하우징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사회주택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공공주택이죠. 그 40% 사회주택의 재원의 70%를 연기금이 된 겁니다.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산업화, 공업화하면서 도시로 인구 유입을 하는데 이들을 위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연기금을 동원해가지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호 주택 프로젝트 이런 거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하고 10년 이내에 회수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우리는 한국형 주택 투자 모델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면 그럼 공공주택, 임대주택, 채권 투자? 그건 뭐 사회적 구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 제가 하면서 계속 수익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목표는 수익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정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장기 투자 방법을 주택 투자에서는 없는 건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화두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찬반 토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저희도 리서치를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적용 가능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법을 일부 바꿔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몇십 년 동안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받으면서 기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의 팽창기입니다. 근데 몇십 년 후에 기금이 축소기에 들어가면 매월, 매년 일정한 수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국민연금의 주택 투자가 그 항목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화두를 던진 거고 저는 여러 가지 방안과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좀 약간은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국가마다 그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의 어떤 투자 방식이 좀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주택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막 사들이고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LH 채권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LH가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지만 LH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다가 안고 있는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금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임대 수익을 시장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냐? 사실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닌 게 기업형 임대주택들도 공급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게 좀 안 됐었던 거는 우리나라 현실이 있는 건데 그 현실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익을 내는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사장님 얘기하시니까 조금 더 걱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조금 네. 달리 하는데 왜냐하면 그 지금 얘기하기는 난 미스테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민간기업 사 이런 데들이 하면은 다 이익이 나요. 이익이 나고 또 임대주택도 잘 나가고. 근데 우리 공짜가 들어간 데가 하면은 다 실패하고 그게 또 기관에 엄청난 적자 요소가 되고 그렇죠. 근데 그 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시장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언급이 끼는 게 우리가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정책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국가가 LH를 통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위 영구임대, 공공임대주택이 쭉 했었죠.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후진 것, 슬럼화된 것, 이런 낙인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제 민간주택은 그냥 정상적인 주거용 수단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이죠. 지금 현재 우리 현실 그거 아닙니까?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이 들어간다면 그 중간입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그러니까 공공의 책임성도 일정하게 가지면서 민간의 수익 원리를 적정하게 결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아까 네덜란드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그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뭐 여러 나라의 오스트리아 다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눈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적이긴 보이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그 이상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저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급량이 일정한 정도 되고 합리적인 어포더블 하우징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천정부지로 뛰는 이 집값에 대한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왜 국민연금이 주택 투자하냐라고 막아버리면 그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못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도 앞으로 더 여러 기회 통해서 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가 돼서 되게 진짜 우리나라도 주택 정책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서 오히려 그 아젠다를 던지셨을 때 진짜 이게 정말 만들어 갈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라 이게 뭐 이렇게 아예 안 될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아니 뭐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근데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국회 활동하면서 저는 계속 정책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건 안 돼라고 포기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죠. 왜? 겁나서. 그런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면 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시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시도해보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못한다면 그건 투자의 세계가 아니죠.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지만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두 개는 실패합니다. 또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 또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잘하면 한두 가지의 실패는 용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하는 겁니다. 확실한 모델이 있다. 다만 너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막아버리지 말고 그러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정말 해결 불능의 포기 상태에 있는 이 주거 문제의 해법을 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기금 운영의 원칙 중에 공공성이라는 측면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1,500조 가까운 기금 규모니까 제 생각은 아주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투여되는 그 기금 비중이 그렇다면 그것도 뭐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지 일종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두고 한번 그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 논의를 통해서 솔루션을 대안으로서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프로에서 그런 장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참여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또 두 번째 재임하시면서 또 강력하게 화두를 던지셔가지고 다음에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번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 모시고서 저희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얘기부터 막 해갖고 우리가 첫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인사되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하니까 시즌 2를 맞으신 건데 원래 이게 두 번째 할 때가 더 잘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끝날 때쯤에 아쉬움이 있어서 두 번째 내가 하면 뭘 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작하는 임기가 되실 거라 그
그 2기 국민연금 이사장으로서의 가지고 계신 좀 아젠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원래 첫 질문을 이걸 했어야 되는데 현안부터 여쭤보다 이걸 좀 뭐 사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사실 큰 조직에서 기금운용본부라는 네. 게 워낙 중요해서 이제 부각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로서 네.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 운용, 이 두 가지 기둥이 한 조직 내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할까요? 이 제도는, 연금 제도 자체는 좀 사회정책 성격이 있습니다. 네. 기금은 주로 경제정책 성격이 없고 주로 시장에서 운용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보장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에 맡겨진 거거든요. 이게 같이 공존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저의 미션은 우리 국민들이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희 오랫동안 이상이자 목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기업을 떠받치는 유니버셜 오너, 초대형 투자자 역할입니다. 근데 이 기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는 수익을 많이 올려서 내 노후에 돌려주세요 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 기금이 실제 운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MBK 홈플러스 사태, 또는 뭐 쿠팡 뭐 문제, 또는 뭐 KT, SKT의 뭐 개인 그 정보 유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또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라고 하는 국민들 요구가 있는 반면에 이런 문제도 없어야 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익률 지상주의로 가면 이 문제는 무시. 과거에는 진짜 국민연금 그랬습니다. 지금은 둘을 다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 이 두 가지 미션을 같이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추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럼 맨날 연금만, 국민연금은 연금만 노후만 하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발달장애 재산 신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네. 시범사 끝나고 본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제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장애인 부모회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소원이, 나는 우리 아이보다도 하루 더 살고 싶다. 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홀로 남겨진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아이는 그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돌봐준다는 생각에 발달장애 신탁제도를 했습니다. 네. 저희한테 무슨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의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치매 신탁도 들어갑니다. 현재 치매 신탁은 사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고소득자, 최소한 재산 5억에서 10억, 스스로 1,00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중산층의 노후 재산 신탁도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재산 신탁이지만 나중에는 더 이어가서 주거,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는 시니어 하우징까지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안한 노후가 단순히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주거 서비스 이런 거가 결합될 때만이 네. 대한민국이 진짜 복지국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오랫동안 생각이거든요. 그거 실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맞은 임기를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기사님, 이거 되게 여쭤보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쿠팡 주주로서 좀 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미국에서는 그 주주들이 뭐 집단 소송도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리 쿠팡 주주로서의 뭐 액션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도 쿠팡 사용자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과거에는 투자한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침묵했습니다. 근데 최소한 제가 16대 이사장 시절에 책임투자 ESG 스튜어십 코드 도입한 이후에는 다 들여다봅니다. 쿠팡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하는 소위 소액 주주 소송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걸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 보고 있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인게이지 전략, 관여 전략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튜어십 코드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정권이 이거 찬성해 하면은 했던 거죠. 지금은 그 책임 원칙에 따라서 교과서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해라. 네. 어떤 이슈가 생기면 자 먼저 비공개 사안을 보낸다. 반응이 없으면 공개 사안을 보낸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한다. 근데 첫 번째 임기 때 그걸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 도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의결권 행사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들을 밟아갑니다. 다만 이제 이게 왜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는 거로 보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 대화가 원칙이거든요. 처음부터 공개해버리면 이제 그쪽도 그렇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네. 저희는 저희가 대화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렌들리한 다이얼로그다. 친근한 대화. 왜 땅콩 회화 문제가 생겼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거죠. 그러나 그 조심스럽게 묻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엄한 질문인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 해당 기업이 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안 들으면 계속 강도를 높여갑니다. 정리하자면 이 한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훨씬 제보들 더- 들어옵니다. 훨씬 더 부담이 확 되네. 다 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과연 어느 분이 새로운 리더십이 되는가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국가기관이 있지만 여기만큼 관심이 또 있는 데도 드문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차피 또 그 이사님, 김성주 이사님께서 그 정치인이시라서 또 정치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하시니까 굉장히 더 의욕적이고 또 국민연금의 운용이라던가 또 전체적인 공공성의 확보라는 측면, 또 독립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각오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시 국민연금 이사장이 된 거는 저한테는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대한민국을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있는 동안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노후보장, 연금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일을 사실 좀 하고 싶었는데 다시 또 연금이사장을 맡긴 것은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잘해서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네. 보장하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한번 한 일이니까 익숙하니까 뭐 대충이 아니라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철저히 과제로서 발굴해서 빠른 시간 안에 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각오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3프로 TV에 용감하게 나온 것도 그런 저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싶고 또 오늘 여기서 제가 많은 부분을 약속했으니까 그걸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네. 계속 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노후의 안전망을 보장하고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이사장님 입에서 코스닥 활성화 얘기가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강했다면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지만 역시 국민연금의 수장답게 말씀은 참 적절한 선에서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해 3월이 되면은 이제 그 주주총회 시즌에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선봉장 역할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더피플 시간은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